여러분, 밤하늘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별자리 찾는 법이나 망원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밤하늘이 왜 어두운가라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기묘하냐고요?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우주는 별로 가득 차 있다고 하죠. 수십억 개가 아닙니다. 수조, 아니 수천조 개의 별들이 우주 곳곳에 빼곡히 퍼져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방향을 쳐다봐도 거기에는 언젠가 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밤하늘 전체가 환하게 빛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밤에 고개를 들면 뚝뚝 박혀있는 별 몇 개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새까만 어둠입니다. 이 어둠, 여러분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당연함 속에는 200년 넘게 천재 과학자들을 괴롭혀온 치명적인 수수께끼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의 답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밤하늘을 마지막으로 올려다본 게 언제였나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도시에 사는 분들이라면 별이 잘 안 보이셔서 그냥 지나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빛 공해가 없는 곳에서, 예를 들어 캠핑을 가거나 시골 할머니 댁에 내려갔을 때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떤가요? 별들이 쏟아질 것 같다고들 하죠. 옛날 사람들은 늘 그 하늘을 봤습니다. 전기가 없고 도시에 불빛이 없던 시절, 밤하늘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화려했습니다. 수천 개의 별이 한꺼번에 보이고 은하수가 강처럼 흘렀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그 별들로 항해를 했고 농사 시기를 정했고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별은 그냥 빛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망원경이 등장하면서 우주는 더욱 크게 펼쳐졌습니다. 망원경이 좋아질수록 더 많은 별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우주에는 별이 엄청나게 많다. 어쩌면 무한히 많다. 별은 사방에 퍼져 있다. 그렇다면 어느 방향을 봐도 결국 어딘가에 별이 있다. 그러면 밤하늘이 환해야 한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림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논리입니다. 맞죠? 여러분도 지금 그래, 맞는 말인데?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1800년대 독일의 천문학자 하인리히 올베르스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이것을 올베르스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역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결과가 현실과 정반대로 나오는 상황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광활한 숲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무들이 사방으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어느 방향을 봐도 결국 시선이 어딘가에 나무에 막힙니다. 멀리 있는 나무는 작게 보이지만 그 너머에는 또 나무가 있습니다. 무한히 펼쳐진 숲이라면 어느 방향을 봐도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이 우주 전체에 무한히 퍼져 있다면 어느 방향을 봐도 결국 시선이 어딘가에 별에 닿아야 합니다. 멀리 있는 별은 더 희미하게 보이지만 무한히 많은 별들이 그 희미함을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은 거대한 백열전구처럼 환하게 빛나야 합니다. 낮과 밤의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새까맣습니다. 당시 과학자들도 이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우주에는 엄청난 먼지가 있어서 별빛을 가리는 거다. 그럴듯하죠? 지구에서도 먼지가 햇빛을 가리는 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설명에는 결정적인 구멍이 있습니다. 먼지는 빛을 영원히 흡수할 수 없습니다. 결국 뜨거워지고 그 열이 다시 빛으로 나옵니다. 먼지 구름도 결국 빛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지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왔습니다. 우주 자체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요.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문제를 풀 수 없을 때는 가장 단순한 질문으로 돌아가라. 전제부터 다시 확인하라.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아직 이해한 게 아닙니다라고 그는 자주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전제가 뭔지 따져봅시다. 첫 번째 전제, 빛은 즉시 도달한다. 두 번째 전제, 우주는 영원히 존재해 왔다. 이 두 가지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계셨죠. 그런데 물리학자처럼 꼼꼼하게 뜯어보면 이 두 가지가 모두 흔들립니다. 먼저 빛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빛은 굉장히 빠릅니다.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이 속도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바꿔 말해 볼게요. 빛은 1초 만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빠르더라도 빛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간 이동이 아닙니다. 지금 밤하늘에서 달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보는 달의 모습은 약 1초 전의 달입니다. 태양은요, 약 8분 전의 태양입니다. 퇴근하면서 노을을 보셨나요? 그 빛은 사실 8분 전에 태양을 출발한 빛이에요. 그런데 더 멀리 있는 별은 어떨까요?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빛으로 4년이 넘게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그 별을 본다면 우리는 4년 전에 그 별을 보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먼 은하들은요, 수백만 년, 수십억 년 전의 모습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우리는 서로 다른 과거의 시간들을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어떤 별은 1년 전, 어떤 별은 100만 년 전, 어떤 은하는 10억 년 전. 밤하늘은 현재가 아닙니다. 밤하늘은 시간여행입니다. 망원경은 어떻게 보면 타임머신입니다. 멀리 볼수록 더 과거로 가는 겁니다. 파인만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 뒤에 숨겨진 구조를 꼼꼼히 따지는 것, 그게 물리학자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주가 유한한 시간 동안만 존재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시간이 부족한 별들이 있지 않을까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자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주에는 시작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그냥 의견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측 증거들이 이것을 가리켰습니다. 우주는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빅뱅이라고 들어보셨죠?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믿을 수 없이 작은 한 점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팽창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올베르스의 역설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138억 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빛은 그 138억 년 동안만 우리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닿을 수 있는 빛은 지금으로부터 138억 광년 안에 있는 별들의 빛뿐입니다. 138억 광년 너머의 별들은요, 그 빛은 아직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우편으로 보낸 편지가 아직 배달 중인 것처럼요. 편지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 중 하나는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범위, 즉 관측 가능한 우주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주가 무한하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유한합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는 것만으로 밤하늘의 어둠이 완전히 설명될까요? 그 수가 그렇게 많다던 별들, 은하들, 그것들의 빛이 정말 우리에게 안 오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팽창한다는 말을 들으면 뭔가가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치 폭발처럼요. 그런데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은하들이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풍선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아직 바람이 안 들어간 쪼그라든 풍선에 점들을 쭉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풍선을 불기 시작합니다. 점들이 어떻게 될까요? 점들이 서로 멀어집니다. 그런데 점들이 풍선 표면 위에서 스스로 이동한 게 아닙니다. 풍선 자체, 그 표면이 늘어난 겁니다. 은하들이 바로 그 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빛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빛도 파동입니다. 파동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파도를 상상해 보세요. 파도와 파도 사이에 간격이 있죠.
그 간격이 파장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파장의 길이에 따라 색깔이 달라집니다. 파장이 짧으면 파란색, 길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공간이 늘어나면 그 공간을 달리고 있는 빛의 파장도 함께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파란 빛이었던 것이 오는 동안 공간이 늘어나면서 빨간 빛으로 변합니다. 더 멀리서 온 빛일수록 더 많이 늘어납니다. 더 멀리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파장이 너무 길어지면 가시광선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이나 전파 영역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빛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걸 일상으로 가져와 볼게요. 밤에 구급차가 여러분 곁을 지나쳐 멀어져 갈 때 사이렌 소리가 째깍째깍 멀어지면서 점점 낮아지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시죠? 구급차가 멀어지면서 음파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빛도 똑같습니다. 멀어지는 은하에서 오는 빛은 파장이 늘어나 빨간 쪽으로 치우칩니다. 이를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있는 은하에서 오는 빛은 완전히 우리 눈의 감지 범위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빛이 가득한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밤하늘의 어둠은 텅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주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꽉 차 있습니다.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층 더 깊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은하가 있는 걸까요? 그 숫자가 우리의 상상을 얼마나 뛰어넘을까요? 여러분, 한때 과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은하가 약 1영억에서 2영억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숫자만 해도 이미 어마어마하죠. 1영억이라는 숫자 감이 오시나요? 1초에 하나씩 샌다고 했을 때 1영억 개를 다 세려면 약 370년이 걸립니다. 우리 나이로 치면 단군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 지금까지의 시간이 겨우 4영년이 좀 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세야 1영억이 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더 꼼꼼하게 따져봤더니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데이터, 수십 년간 쌓인 관측 자료들,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종합한 결과 관측 가능한 우주 안의 은하 수가 무려 약 2조 개라는 겁니다. 2조, 2,0,0,0,0. 아까 말씀드린 1영억의 약 20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2조 개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은하는 약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약 90%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왜 숨겨져 있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빛이 너무 희미해졌거나 앞서 말씀드렸듯 적색 편의로 인해 파장이 가시광선 범위를 벗어났거나 아니면 너무 작고 어두워서 현재 망원경의 한계를 넘어섰거나요. 해변에 서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가까운 배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조금 더 먼 배는 작게 보입니다. 그보다 더 먼 배는 수평선 너머로 스르륵 사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그 배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우주의 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하, 즉 밀키웨이 안에는 별이 수천억 개 있습니다. 그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만 2조 개. 그리고 우주는 관측 가능한 범위 너머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심하세요. 우리는 우주의 아주 작은 창문 하나를 통해서 밖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창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은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90%의 은하들이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밤하늘의 어둠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밤하늘의 어둠은 거대한 숨바꼭질입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훨씬 더 깊이 아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묘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은하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걸까요? 우주는 살아 있습니다. 은하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움직이고 서로 당기고 때로는 충돌하기도 합니다. 충돌이라는 말을 들으면 엄청난 폭발이나 충격을 상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은하 충돌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은하 안의 별들 사이의 거리는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하게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은하가 충돌한다고 해도 별끼리 실제로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중력이 서로를 휘어잡으면서 수십억 년에 걸쳐 천천히 스르르 하나로 합쳐집니다. 마치 두 개의 비눗방울이 공중에서 만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쾅 터지는 게 아니라 스르르 하나로 합쳐져서 더 큰 비눗방울이 됩니다. 이 과정이 우주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초기 우주에는 지금보다 훨씬 작은 은하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수십억 년이 지나면서 작은 은하들이 합쳐지고 또 합쳐지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대한 은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은하, 밀키웨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은하는 이미 여러 작은 은하들을 흡수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약 250만 광년 거리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서로 중력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약 40억 년 뒤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는 충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40억 년이라는 시간을 현실적으로 느끼기가 쉽지 않죠. 지구의 나이가 약 46억 년입니다. 지금까지 지구가 존재한 만큼의 시간이 다시 흐르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만납니다. 그때의 밤하늘은 어떨까요? 별끼리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밤하늘에는 거대한 은하 구조가 하늘을 가득 채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밤하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통찰은 이겁니다. 오늘날의 우주는 과거 우주의 합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은하의 수는 초기 우주의 은하 수보다 적습니다. 수많은 은하들이 서로 합쳐졌으니까요. 마치 수천 개의 작은 레고 블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이 되는 것처럼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우리는 지금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대의 과거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빛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것들은 전부 과거의 모습입니다. 달까지는 빛으로 약 1.3초, 태양까지는 약 8분, 가장 가까운 별까지는 약 4년이 넘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까지는 약 26억,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는 약 250만 년. 지금 밤하늘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본다면 우리는 250만 년 전에 안드로메다를 보는 겁니다. 250만 년 전이면 지구에 막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그 시절의 빛이 지금 우리 눈에 닿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파인만이 물리학에서 시스템들을 다루던 방식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 자체가 실제 현실과 어긋나 있다는 것, 우리는 항상 과거를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 지연 덕분에 우주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 말인즉슨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으로 멀리 볼수록 더 오래된 우주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가까운 은하는 비교적 최근의 모습, 먼 은하는 아주 오래된 모습, 이 다양한 시대의 스냅샷들을 모아서 우주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재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집안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보는 것과 같습니다. 2020년대 사진, 1990년대 사진, 1970년대 사진, 1950년대 사진을 늘어놓으면 그 가족의 역사가 보이죠.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사진을 수십억 년 단위로 늘어놓으면서 우주의 역사를 읽어냅니다. 잠깐, 중요한 걸 또 놓칠 뻔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이 사실, 단순히 은하들이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어지는 속도 자체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멀리 있는 은하는 우리로부터 빛보다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빛보다 빠른 게 가능하냐고요? 이것도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건 은하가 공간 안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겁니다. 공간이 늘어나는 속도에는 빛의 속도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먼 곳의 은하는 사실상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는 지점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 은하들의 빛은 영원히 우리에게 닿지 않습니다. 그 은하들은 존재하지만 우리 우주의 지평선 너머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밤하늘이 어두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우리로부터 충분히 가까운 곳에서 온 빛뿐입니다. 그 너머는 어떤 의미에서 영원히 어둠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밤하늘의 어둠을 없음이나 빈 공간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어두움, 아무것도 없음. 그렇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왔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을 종합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밤하늘의 어둠은 사실 이런 것들의 흔적입니다. 138억 년이라는 유한한 우주의 나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빛들이 우주 이곳저곳을 달리고 있다는 것.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파장이 늘어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된 빛들. 사실 어둠 속에 빛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 수십억 년 전 형성되고 합쳐진 이조개의 은하들, 그리고 그중 90%가 우리의 감지 능력 너머에 있다는 것. 그리고 충분히 멀리 있는 은하들은 영원히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고 있다는 것.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밤하늘의 어둠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밤하늘의 어둠은 시간의 증거입니다. 우주의 역사가, 빛의 속도가, 공간의 팽창이, 그리고 우리 감각의 한계가 함께 만들어낸 어둠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밤하늘을 볼 때 우리는 사실 우주의 역사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가까운 별은 비교적 최근의 페이지, 먼 은하는 수십억 년 전의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편지들이, 보이지 않는 빛들이,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받아볼 수 없는 은하들의 이야기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파인만이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할 때 항상 강조하던 게 있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느끼는 겁니다. 그는 물리학이 세상을 더 경이롭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볼 수 있게 해준다고요. 밤하늘의 어둠은 이제 달라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건 빈 공간이 아닙니다. 이건 수십억 년의 이야기가 펼쳐진 무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주에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138억 년이라는 유한한 시간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한 빛들이 있습니다. 우주 너머에서 출발한 편지들은 아직 배달 중입니다. 둘째, 우주는 팽창하면서 빛을 늘어뜨립니다. 멀리 있는 은하에서 오는 빛은 파장이 늘어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둠 속에 빛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 뿐입니다. 셋째, 우주 대부분의 은하는 너무 작고 너무 멀고 너무 희미해서 우리의 망원경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2조 개의 은하 중 약 90%가 숨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밤하늘이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얻어야 할 것은 단순한 천문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년 넘게 풀리지 않던 이 수수께끼는 우주의 나이라는, 그리고 우주의 팽창이라는 발견으로 풀렸습니다. 그 발견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연하다고 여겼던 전제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항상 있어 왔을 것이다 라는 전제, 빛은 즉시 도달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뜯어봤기 때문입니다. 파이만이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대부분에는 숨어있는 엉터리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밤하늘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을 볼 때 텅 비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서 수십억 년 전에 출발한 빛들이 지금도 달리고 있겠지. 어떤 빛은 앞으로 수억 년 뒤에야 여기에 도착하겠지. 그리고 어떤 빛은 영원히 도착하지 못하겠지. 이게 바로 물리학이 세상에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느끼는 능력.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한강 다리 위에서 밤바람을 맞을 때도 그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 얼마나 거대한 물리적 사건들의 일부인지를 느끼는 능력이요. 밤하늘의 어둠을 보면서 고독함이나 허무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주가 이렇게 광대하고 우리는 이렇게 작은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수도 있죠. 그런데 파인만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 광대한 우주를 이해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138억 년이라는 시간, 2조 개의 은하, 빛의 여행, 공간의 팽창, 이것들을 우리 뇌라는 약 1.4kg짜리 기관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어떤 면에서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에서 왔고, 별 내부의 핵융합에서 만들어진 탄소, 산소, 철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별의 부스러기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별의 부스러기들이 서로 모여서 우주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행위가 단순한 감상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우주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138억 년의 여정이
여러분의 두 눈에서 만나는 겁니다. 어둠은 공허가 아닙니다. 어둠은 우주가 아직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밤하늘의 어둠이라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우주의 나이, 빛의 여행, 공간의 팽창, 숨겨진 은하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존재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올베르스의 역설이라는 200년 된 수수께끼가 밝혀준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을 의심하는 것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열어준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훨씬 더 역동적이고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창밖을 내다보시거나 밤하늘을 올려다볼 기회가 생기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어둠 속에 지금도 수십억 광년을 달려오는 빛들이 있다. 그 빛이 언젠가 여기에 도착할 때 지금의 우리는 없겠지만 그 빛은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우주의 찬란한 일부다. 여러분의 호기심이 곧 파인만의 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묘한 수수께끼로 찾아뵙겠습니다.